안녕하세요. 저는 돌싱녀가 된 지 좀 된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어릴 때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제게 그런 남자는 가정적이고 다정한 남자였어요. 남자는 3가지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폭력, 도박, 무능력. 제가 가장 견디지 못할 것 3가지라고 생각했는데요. 이혼 후에는 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저와 남편의 인연, 아니 악연의 시작부터 알아봐야죠. 저와 남편은 8살이나 차이 나는 커플이었어요. 남편과는 같은 동호회에서 만났는데 이후에 사랑으로 발전하게 됐죠. 와인 동호회였는데 어린 시절 그런 걸 동경하던 저는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서 어른 남성의 매력에 푹 빠졌어요. 물론 지금 생각하면 당장 빠져나와야 할 허영의 늪이었지만 그때는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 좋았거든요. 20대 중반이라 한창 호기심 강하고 이것저것 경험하고 싶을 때였거든요. 25 여성이 33세 남성과 사랑에 빠져 1년간 연애를 했죠. 사실 당시에는 제가 너무 어리다는 것과 어머니가 계시지 않다는 점, 그 2가지의 이유로 시부모의 반대가 있었어요. 시부모를 그 당시에는 만나지도 못한 채 거절당해야 해서 꽤 많이 상처받았었죠. 결국 저희는 헤어져야 했어요. 그런데 3년 뒤에 다시 재회하고서는 그 불이 더 커져서는 결국 제 나이 30쯤에 결혼에 꼴이 나게 됐어요. 솔직히 3년 사이에 남편이 결혼했다가 이혼을 한 전력이 있다는 걸 알고 살짝 고민도 했지만 헤어진 이유가 성격 차이였다는 걸 듣고는 괜찮다고 안일하게 생각해버렸어요. 당시 저는 이렇게 괜찮은 남자를 놓치다니 그 여자 보는 눈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 여자도 나랑 똑같았구나 싶더라고요. 남편은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조금 수동적인 스타일이었어요. 크고 작은 일을 제게 맡기는 의존적인 성격이랄까? 그리고 일이 바쁘다는 단점 외에 나와 함께 있을 때는 언제나 상냥했기에 결혼 생활 유지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상냥함이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처음 그의 남다른 상냥함에 피해를 본 것은 아이를 낳은 지 6개월쯤 되던 날이었어요. 저는 아이를 낳기 전에 퇴사를 했고 당시 갓난쟁이였던 아들을 키우던 중이었어요. 남편은 영업직으로 일하며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일이라 회식이나 회의 끝에 음식이나 디저트를 사는 일이 많았고 그들의 회식을 대신 계산하는 일도 종종 있었어요. 보통 남편 카드로 결제를 해서 제가 아는 일은 크게 없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제 명의의 생활비 카드로 결제가 됐다고 문자 알림이 오더라고요. 숙박업소에서 결제된 내역인데 순간 저는 오늘 고객이 술이 많이 취했나 보다 하고 편하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2시간쯤 있으니 다시 알림이 오더라고요. 보니까 카드 내역이 취소가 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남편 전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응, 오빠. 저기요. 내가 생활비 카드를 잘못 써서 내역이 갔을 거야. 내가 알아서 취소했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전화했어. 고객이 술이 너무 취해서 모텔을 잡아줬는데 남의 지갑에 손대기 좀 뭐해서 내 카드로 쓴다는 게 생활비 카드였어. 에휴, 그런데 취소해도 되는 거야? 그 사람 아직도 자고 있는 거 아니야? 중간에 깨서 자기 카드로 결제하라며 카드를 들이밀길래 나도 내가 낸 카드값 환불했지. 우리 아들 장난감 하나라도 더 사주려면 아껴야지. 안 그래? 근데 그 사람은 무슨 술을 그렇게 마셨대? 오빠는 많이 안 마셨어? 난 멀쩡해. 이제 곧 들어갈 거니까 좀만 기다려. 그렇게 평소와 다름없는 대화였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찝찝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보통 때의 남편이라면 영업에 쓰는 돈은 아깝지 않다고 말했을 테니까요. 제가 항상 그런 돈은 안 쓰면 안 되냐고 물어보면 그걸 해줌으로써 일을 따낼 수 있으면 더 큰 이익이라고 하곤 했죠. 게다가 수상한 정황은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취소를 굳이 2시간 뒤에나 한 이유는 뭘까?
고주망태가 됐다며 모텔에 실려간 사람과 2시간 동안 뭘 했을까? 그리고 집에 와서 해도 될 이야기를 굳이 취소 직후에 바로 전화를 했을까? 오만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찬 머리가 계속 경고를 보내고 있었어요. 게다가 마지막에 그 멀쩡하는 말. 항상 고객과 술을 마시면 어느 정도 취해서 들어오는데 그날은 고객이 고주망태가 됐는데도 정작 본인은 취한 기운이 전혀 없었어요. 아니겠지 하는 생각에도 점점 외도가 의심되어 육아를 하는 도중에도 울컥울컥 물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의심뿐이고 증거가 있는 게 아니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며칠 뒤 남편이 스마트워치를 놔두고 간 일이 있었어요. 항상 차고 가는데 그날은 애가 가지고 놀다가 어디에 놔둔지 못 찾는 바람에 그냥 일하러 간 거였거든요. 아침 청소하다가 그걸 찾았는데 계속 눈이 가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남편을 의심하느니 확인하고 마음 편해지자는 생각으로 워치의 통화 내역을 살폈어요. 통화 내역에는 이름을 저장하지 않은 많은 번호가 찍혀 있었어요. 쭉 훑어보는데 이상하게 한 번호만 통화 내역이 잦더라고요. 하루 거의 5번을 통화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평범한 횟수가 아니잖아요. 거의 연애 초반이나 있을 법한 통화 횟수인데 더 수상한 건 그만큼 통화를 하는데 이름은 저장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오빠, 나랑 이야기 좀 해. 어? 무슨 이야기? 나 씻고 나서 하면 안 될까? 오늘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힘드네. 중요한 이야기야. 당신 혹시 바람 펴? 그게 무슨 말이야? 난 그런 적 없어. 일하기도 바쁜데 무슨 바람이야. 저번 카드 내역이 너무 수상하잖아. 오빠는 그럼 술 취한 고객 옆에서 2시간 동안 뭐 했는데? 게다가 고객이랑 술 마시면 자기도 항상 취하면서 그날은 전혀 취하지도 않았더라?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내가 이상한 거야? 그날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 딱 그 사람이 취해서 모텔에 데려다 준 거고. 그 뒤에 나는 다시 내려와서 다른 사람들하고 술 마셨어. 그리고 그날은 내가 차를 몰아야 해서 술 안 마셨던 것뿐이야. 이상한 억측하지 마. 거짓말 좀 그만해. 이 번호 모른다고 하지는 않겠지? 하루에 5번을 연락하는 이 사람은 누구야? 아니, 한 달을 넘게 그렇게 열렬히 통화하면 이름이라도 저장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나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저장 안 해둔 거 아니야? 그쯤 되니 남편의 표정이 차분해지더라고요. 그 표정에 남편이 바람을 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누구야? 언제부터 만났어? 오빠 참 잔인하다. 어떻게 갓난쟁이를 옆에 두고 바람을 펴? 머릿속에 그 생각뿐이니? 왜? 내가 출산하고 엉망진창 되니까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와? 어? 그래서 바람 폈어? 아니야. 여보, 믿어줘. 그런데 진짜 딱 한 번 만났는데 그 여자가 나를 쫓아다닌 거야. 나도 그 여자 피하고 싶은데 일로 엮여있으니 막 냉정하게 못하고. 모텔도 그래. 그날 딱 한 번이야. 그것도 헤어진다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주기로 한 거였다고. 진짜로 이것만은 믿어줘. 이미 제 신뢰는 깨어졌고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게다가 상대방이 쫓아다녀서 만나줬다는 건 무슨 망언인지. 싫으면 다른 직원에게 그 여자 처분을 맡기면 될 것을 지도 싫지 않았으니까 연락하고 만났던 거 아니에요. 저는 분한 마음을 삭히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예정되어 있던 시댁과의 식사 자리에 참석을 해서는 시부모에게 남편의 바람 사실을 알렸어요. 물론 곧 후회했지만요. 왜인지 잘 아시죠? 팔은 안으로 굽어요. 그것도 심하게. 어머님, 말씀 들어보세요. 오빠 일한다고 늦게 들어오는 동안 다른 여자 만나고 있었어요. 아직 아들이 6개월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게 진짜니? 우리 애가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니는 걸 네가 직접 봤어? 그런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걸 직접 눈으로 본 거야? 그건 아니지만 모텔 결제 내역도 있고 남편이 직접 제게 실토했어요. 나도 들었다. 딱 한 번이라며? 그것도 앞으로 그러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한 번이라는데 넌 그것도 이해를 못 해주니? 지금 뭐가 문제야?
애가 네 옆으로 돌아왔으면 다 되는 일 아니니? 그럼 너는 얘가 바람펴서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니? 내가 보기에 너 약간 의부증 있는 것 같아. 무슨 망상으로 내 자식 망치려는 거야? 이 좁은 동네에서 소문이라도 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의부증이라뇨. 이미 오빠가 다 이야기했다고요. 바람을 핀 건 오빠인데 지금 왜 제가 여기서 혼나고 있는 거죠?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데도 이건 아니죠.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해야 일이 바로 잡히는 게 기본 상식이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엄마 없이 자랐다고 무시하셨던 거예요? 어머님 아들을 좀 보세요. 얼마나 곱게 자랐으면 이렇게 작은 아들을 두고 다른 여자랑 바람을 펴요. 시모와 저의 언쟁이 커지자 결국 남편과 시부가 저희를 뜯어 말렸어요.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제게 말하더라고요.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나를 용서해 줄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할게. 응? 남편은 용서를 구하고 있었고 저는 이 당시만 해도 이혼을 생각할 만큼 경제적으로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 조건을 걸고 용서를 하기로 했어요. 오빠가 내 요구에 응하면 우리 아들을 봐서라도 한 번은 용서해 줄게. 그래, 그게 뭔데? 내가 다 할게. 일단 그 여자 먼저 정리하고 당분간 폰에 위치 추적 앱 깔아놔. 내가 언제 어디든 오빠 어디서 뭐 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그리고 앞으로 뭘 하든 평소 루틴과 다르면 실시간으로 연락하고 전화할 때는 영상통화로 해. 알았어. 그렇게 할게. 걱정하지 마. 나 진짜로 이번 한 번뿐이었어.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실수는 안 할 거야. 언제든 자기 원하면 영상통화해. 영업 중이라도 달려가서 받을 테니까. 너무도 흔쾌히 받아들이는 남편의 모습이 영 찝찝했지만 그 뒤로 제가 한 말을 철저히 지키는 남편을 보며 정말로 그것뿐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건 저의 착각이었지만요. 남편은 매도가 들킨 다음부터 저에게 더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냉정하게 대할수록 더 살갑게 대하더라고요. 저의 앙금도 살짝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쯤에는 깜짝 선물도 해줬어요. 자기야, 잠깐 눈 좀 감아봐. 갑자기 눈은 왜? 아니, 진짜 감아봐. 어서. 눈을 감은 내 손을 끌어당긴 남편이 제 손 위에 무언가 얹어줬어요. 눈을 뜨니 작은 상자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짜잔. 예쁘지? 이거 엄청 비싼 다이아 반지야. 자기 고생시키는데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이번 특별 보너스랑 적금 조금 합쳐서 샀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더라고요. 그 반짝거리는 영롱거림이 어찌나 아름답던지 제 눈을 멀게 만들 뻔했어요. 너무 예쁘다. 비싸지는 않았어? 뭐 1000만원쯤 되긴 했는데. 자, 여기 보증서. 잘 넣어둬. 저는 남편의 모습에 이제 진짜로 남편이 반성을 하고 있다고 받아들였어요. 왜 외도를 들키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사람이 많은데 남편은 제게 더 잘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마음의 경계를 살짝 허물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의 레이더에 걸리는 게 하나 생겼어요. 다이아 반지 선물을 해주고 난 뒤 남편은 유독 폰게임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조금씩 하는 듯 하더니 어느 날은 보니 하루 종일 그걸 켜놓고 하고 있더라고요. 업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게임을 하는 건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어딜 가든 그 게임 앱을 틀어놓고 점점 저와의 대화도 무성의하게 답변하더라고요.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저도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치만 이상한 게 왜 이상한지도 모르겠고 그냥 살짝 기분만 상해 있었죠. 그렇게 눈치만 보던 중 남편이 잠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는데 그날따라 양이 너무 많아서 폰을 놔두고 갔거든요. 수상한 행동이 게임이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게임을 켰는데 그냥 폰게임이더라고요. 그런데 왼쪽 채팅이라고 적힌 창에 빨간 점이 떠 있더라고요. 이상해서 터치했더니 귓속말이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누군가와 대화한 내용이 빼곡히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죠.
지금도 잊지 못할 내용들이에요.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은데도 계속 생각나는 그 문장들. 자기야, 보고 싶어. 나도 만나고 싶어. 오늘도 정말 좋았어. 그래? 그럼 내일 또 볼까? 항상 보던 거기 어때? 응. 근데 옆에 남편이랑 애 자는데 자기 생각이 계속 나. 나 자기한테 푹 빠진 것 같아. 오늘 선물도 너무 고마웠고 사랑해. 나는 언제나 자기뿐이야. 등등등 기도 안 차더라고요. 상간녀도 남편과 애가 있는 유부녀더군요. 이러니 아무리 폰을 확인해도 알 수 없었고 이러니 폰을 놔두고 살 수 없었던 거죠. 열받은 저는 그 채팅 내역을 모두 사진으로 찍어놓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남편을 맞이했어요. 속으로는 외도의 증거를 무조건 모아야 나와 내 아이가 편해진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지금 당장 더러운 기분이라도 내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보다 좀 더 좋은 타이밍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만 그럴수록 제 속만 골마가더라고요. 결국 갈 곳을 잃은 제 분노는 집안일을 하면서 쿵쾅거리며 신경질적인 몸짓으로 나타났죠. 그러다가 반지를 낀 손이 문 모서리에 부딪혀서 다이아 반지의 링과 다이아를 연결하는 받침 부분이 깨졌더라고요. 남편이 미워도 1000만원짜리 다이아 반지는 미울 수 없죠. 선물 받을 때 같이 받았던 보증서를 들고 주얼리 샵을 찾아갔어요. 오늘 손을 문 모서리에 박아서 반지가 깨졌어요. 반지랑 다이아 상태 좀 봐주세요. 고칠 수 있을까요? 혹시 몰라서 보증서를 가져오긴 했는데 필요할까요? 네, 고객님. 제가 확인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확인하는 직원 표정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고는 계속 봤던 곳을 또 보고 또 보고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직원이 무척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다가와 반지를 주더라고요. 저기 고객님, 죄송한데 이 반지의 다이아몬드가 보증서의 다이아몬드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혹시 반지를 잘못 가져오신 건 아니실까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이아몬드가 보증서와 다를 수 있나요? 이건 보증서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감정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이 반지는 엄밀히 말하면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감정서를 보면 거의 1000만원대의 다이아몬드인데 지금 이 반지의 보석은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시그니티 스톤이라고 지르코니아, 큐빅인 것 같아요. 순간 제 머리는 텅 비었어요. 1000만원짜리 반지가 몇십만원도 안 되는 가짜로 변하는 걸 눈앞에서 목격했더니 정말 놀랍더라고요. 혹시 이 보증서, 아니, 감정서는 진짜일까요? 감정서는 제가 보기에는 진품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감정서와 이 반지의 가치는 같지 않아요. 감정서는 진짜고 반지는 가짜라는 직원의 말을 들으니 딱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이 나쁜 놈이 나한테는 가짜 반지와 진짜 감정서를 주고 상간녀에게 진짜 다이아몬드를 준 것 같더라고요. 감정서는 구매해야 주는 거라고 하니까요. 저는 점점 열이 오르는 것을 실시간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주얼리샵에서 쪽팔리는 건 둘째치고 정말 지금 당장 이혼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냉정하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주얼리샵에서 가짜 반지의 훼손된 부위를 고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직원은 고쳐준다고 했고 금방 수리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로 남동생에게 전화를 했어요. 남동생은 늦둥이인데 당시 대학생으로 곧 취업을 앞둔 예비 직장인이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있었기에 저 좀 도와달라고 했죠. 매형이 외도를 하는 것 같다는 말을 했더니 남동생이 기꺼이 제 손과 발이 되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동생에게 남편의 미행을 하게 했어요. 남편이 여자를 만나면 여자를 따라가서 어디서 일하는지, 어디에 사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알려달라고 했어요. 이후 동생이 보내온 문자에는 여자의 직장과 집 주소와 둘을 미행하며 찍은 사진이 다
다 찍혀 있더라고요. 게다가 동생 말에 따르면 두 사람은 불륜을 저지르기 위해 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사용하며 어떤 곳이든 현금을 이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치밀하게 외도를 하다니 그 이야기를 남동생의 입으로 듣는 저는 자괴감과 분노로 불타올랐습니다. 어떻게든 이 두 연놈에게 복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친정아버지가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예, 차가 너무 오래돼서 이제는 못 쓰겠구나. 차를 사야 하는데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얼마 없는데 네가 좀 빌려주련? 아빠 적금 끝나면 이자 쳐서 돌려줄게. 아버지가 제게 도움을 청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버지의 전화에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날 저녁 그 여자와 만나고 돌아온 남편에게 저는 한치의 의심도 없는 표정으로 남편을 향해 물었어요. 오빠, 아빠 차가 오래돼서 고장나서 이제는 아예 작동이 안 된다고 하네? 내가 아빠 고생한 의미로 차 살 때 돈을 좀 보태주고 싶은데 내가 지금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좀 그렇잖아. 그래서 그러는데 오빠가 준 다이아 반지 팔아서 돈 마련해도 돼?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더라고요. 그 표정을 진짜 박제하고 싶을 만큼 웃겼습니다. 가짜 반지를 줬다는 그 명확한 증거가 얼굴에 드러났거든요. 내가 이게 가짜라는 걸 모르고 팔러 간다면 다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초조하게 생각하더니 이내 말하더라고요. 자기야, 그 반지는 내가 자기한테 준 선물이잖아. 쉽게 팔려고 하지 말고 잠깐 있어봐. 어차피 장인어른 차도 바꿨어야 했고 나도 사위된 입장에 도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내가 돈 마련해서 줄게. 그럴래? 그럼 좋지. 그렇잖아도 내일 주얼리 샵이나 갈까 했거든. 그동안 정이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돈 없을 때는 폐물을 파는 게 돈이 되니까. 모르는 소리야. 금은 돈이 좀 되는데 다이아몬드는 살 때보다 팔 때 가치가 많이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팔 생각하지 말고 잘 가지고 있어. 내 사랑과 신뢰의 증거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놈의 입을 확 꼬매고 싶을 만큼 충동적인 분노가 올라왔지만 꾹 참았어요. 이 가짜 반지로 1,000만 원을 벌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싱긋 웃어주고 그 다음날 남편이 보내온 1,000만 원을 아버지 통장으로 냉큼 보내버렸어요. 친정아버지는 큰돈에 깜짝 놀랐고 저는 일단 쓸 만큼 쓰시고 나머지는 넣어두라고 했죠. 이왕이면 다 써도 된다고 했어요. 이 나쁜 놈은 나랑 결혼하고 장인어른한테 신경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니까요. 아버지에게 주는 위자료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저는 이 가짜 반지의 마지막 사용처를 이미 결정해둔 상태였어요. 이치 오빠, 다음 주 토요일에 사촌 언니가 결혼한대. 내가 애 본다고 못 가겠다고 했는데 꼭 오라고 하더라고. 근데 지방이라서 1박으로 다녀와야 하는데 갔다 와도 될까? 오빠는 힘들 테니까 집에서 쉬고 나도 오랜만에 친정 식구들하고 여행 가는 기분으로 다녀오게. 애기랑 같이 가서 애기 자랑도 하고 이왕 간 김에 오빠가 준 다이아 반지도 자랑하고 오게. 물론 사촌 언니의 결혼은 거짓말이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보기 좋게 걸려들더라고요. 그래, 갔다 와. 당신도 바람 좀 쐬야지. 아들은 나랑 있으면 더 올 것 같고 아직은 엄마 품이 더 좋은 것 같으니까 같이 갔다 와. 대신 그 다음 날에는 내가 육아 전담할 테니까. 그럼 괜찮겠지? 그놈은 웃으며 제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시커먼 속을 제가 모를 줄 알았나 봐요. 눈에 띄게 즐거워하는 눈빛을 보니 이번에도 제가 없는 틈에 상간녀와 만날 것 같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응, 고마워. 사실 그날 오는 사촌 언니가 주얼리 디자인을 하는 언니거든. 그 언니한테 이렇게 예쁜 다이아 보기만 했지 선물 받은 적은 없지? 하고 자랑할 거야. 언니가 완전 부러워하겠지? 일부러 그렇게 말했어요. 이거 가짜라는 거 이제 곧 밝혀진다는 걸 알려줬죠. 남편의 얼굴이 다시 똥 마려운 개처럼 초조해 보이더라고요. 제 알 바 아니지만
이쯤 되면 이 똥 마려운 개가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할 거라 예상했어요. 자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당신 몸도 아직 힘들고 이번 결혼식은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냥 집에서 쉬지 않을래, 같이? 안 돼, 이번에는 꼭 가야 해. 그 언니는 나랑 자매처럼 컸어. 게다가 엄마랑도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서 나한테는 각별한 사람이라고.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갈 거야. 강경한 제 태도에 남편은 알겠다고 말은 했지만 그날부터 생각이 많아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틀 뒤 갑자기 저한테 반지 링 부분에 흠집이 생겼다며 자기가 깨끗하게 수리해서 오겠다고 하며 가지고 가더라고요. 가져갔다는 건 다시 돌려준다는 이야기고 다시 돌려줄 때는 가짜가 아닌 진짜가 되어 있겠죠. 전문가가 보면 대번에 알아챌 테니까요. 제가 다이아를 감정받을까봐 상간녀에게 준 진품과 제 가짜 반지를 바꿔치기 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그대로 행동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오매불망 기다렸어요. 진짜 다이아몬드 반지를 말이죠. 그리고 가짜가 아닌 진짜를 가져온 날. 저는 그날부터 손에서 빼놓지 않고 매일 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촌 언니의 가짜 결혼식 날이 가까워졌어요. 저는 남편을 시댁에 보내놓고 몰래 상간녀의 직장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점심 먹으러 나오는 상간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죠.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저 당신이 바람피는 남자 와이프예요. 잠시 카페에서 얘기 좀 하실래요? 직장 앞에서 시끄러워져도 좋다면 전 여기도 상관없어요. 상간녀의 표정이 살짝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에 당당해지더라고요. 참 이상한 게 왜 불륜을 저지르는 것들은 그렇게 당당할까요? 이 여자도 딱 그 모양새였어요. 내 남자에게 사랑받는다는 그 자신감이 이 해픈 여자를 당당하게 만든 모양이니 그걸 확 깨부셔주고 싶었거든요. 당신이 우리 남편이랑 깊이 사귀고 있는 거 알아요. 그래서 당신한테 하나 알려주려고 왔어요. 그 남자 보기보다 여자가 많아요. 당신 말고도 만나는 여자가 있으니까요. 그걸 왜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우리 사이 흔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 사람은 서로 이혼하고 결혼하자고 했거든요. 그 말에 거짓이 없다고 생각해요. 싸움에 진 개가 여기까지 와서 짖는 건 좀 아니죠? 이 상간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내내 저는 상간녀의 비아냥거리는 말을 들으며 분노를 삭히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녀가 말하는 남편의 말이 진심이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만약 남편이 저와 이혼하고 싶었으면 이렇게 저자세로 나오면서 가짜 반지로 환심까지 사려 하진 않았을 테니까요. 저는 최대한 여유로운 표정으로 웃어 보였어요. 한 방 먹여줄 시간이었거든요. 미안한데 그 남자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라고 말해드리고 싶네요.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그 남자요. 저랑 이혼할 생각이 없어요. 왜인지 알아요? 당신 그 손에 낀 반지 제 거랑 닮아 보이는데 그거 가짜거든요. 당신 존재가 그 정도뿐이라는 이야기죠. 제 말에 상간녀의 당당하던 얼굴이 놀라더라고요. 이거 진품이야. 같이 가서 확인도 했다고. 상간녀의 행동을 보니 남편 놈이 상간녀에게 상황 설명하지 않고 몰래 반지를 바꿔온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랬겠죠. 외도나 하는 남자가 잠깐 바꿔치기 하면 될 일을 하며 애인에게 미움 살리를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저는 그래서 더 좋았죠. 못 믿겠으면 주얼리샵 가서 감정 받아봐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야 당신이 사랑하는 그 남자 진심이 뭔지 알게 되겠죠. 아시겠지만 진짜를 준 상대가 좀 더 소중한 법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할 텐데. 제 말에 상간녀가 순식간에 눈치를 채더라고요. 진짜로 자기 반지가 가짜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요. 당연히 가짜죠. 남편이 진품이랑 바꿔왔으니. 뭐 그 사람이 저한테 비중을 더 뒀다 해도 어차피 저는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상간녀 소송도 같이 진행할 거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보시다시피 당신 직장도 알고 심지어 집도 알아요.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온 동네 소문 다 내줄까요? 그러기만 해봐. 나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나쁜 짓을 했더라도 당신도 그러면 범법자야. 알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제 걱정은 말고 고소하세요. 저는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봐야 별 타격 없어요. 벌금? 위자료로 물면 되겠죠. 그리고 소문나는 거? 지금 제가 피해자인 거 알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쓸 거니까 편하게 해요. 고소. 대신 당신은 남편, 친척, 친구, 동료들에게까지 다 소문나서 어디에서도 얼굴 못 들고 다니게 만들 거야. 제 말에 상간녀의 표정이 금세 일그러지더니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2번 다시 만나지 않을 테니까 남편과 아이에게만은 알리지 말아주세요. 열려나셨네. 이렇게 남편, 아이 지극히 생각하는 여자가 어떻게 남의 남자랑 바람을 필 생각을 했어? 그냥 계속 만나. 만나면서 내가 언제 너희 집 직장에 소문낼지 기대하고 있으라고. 저는 그렇게 말해주고 상간녀를 놔두고 나와버렸어요. 딱히 소문을 내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제가 그 상간녀에게 주고 싶었던 건 언제 소문이 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바로 그거였거든요. 평생을 조마조마하게 눈치 보며 살라고요. 그리고 상간녀를 만나고 온 그날 남편 놈도 상간녀와 만나 이야기를 들었는지 초췌한 몰골로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들어오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럴 수밖에요. 제가 세팅을 다 해놨거든요. 남편놈 불륜 자료와 시부모님까지. 왔어? 그 여자는 잘 만나고 왔나봐? 얼굴 보니 다 들었나 보네. 너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그 여자 왜 찾아갔는데?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제발 좀 그만해라. 조용하게 좋게 넘어가자고. 조용하게 넘어가다니 더 크게 벌려야지. 그래서 내가 준비 다 해놨어.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다 보여드렸어. 보셨죠? 남편의 애까지 있는 여자랑 바람나서 자기야 사랑해 하하호호 하며 즐겁게 지낸 거. 아무리 그래도 어린애를 두고 너무한 거 아닌가요? 바람 피면서 지 자식 얼굴은 무슨 낯짝으로 마주봤나 몰라요. 네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니니? 이 대화 내용이 우리 아들이 한 거라는 증거도 없잖니? 게다가 이제까지 잘해줬다면서. 그거면 됐지.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으면 될 거 아니야? 아니 외박을 하기를 해. 그 여자랑 단둘이 여행을 가기를 해. 꼬박꼬박 집에 들어오고 애 잘 보고 집안일 잘해주는 남편한테 뭐가 모자라서 이렇게 들쑤시고 다녀? 어머니, 잘해주고 잘못을 저지르면 다 용서해야 하나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외박하고 단둘이 여행을 꼭 가야 외도인가요? 두 사람 대화 내역과 모텔 간 횟수를 보세요. 제가 꼭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아, 혹시 첫 번째 부인도 이렇게 이혼했나 보죠? 제 버릇 남 못 준다고 그때도 똑같이 그랬나 봐요. 그래, 그때는 내가 상간녀가 될 뻔했지. 어디서 아무것도 모르는 게 여기 와서 난리야? 너 그 당시에 유부남이랑 사귀었다고. 너도 그 상간녀랑 다른 게 뭐야? 어? 어디서 이게 잘난 척 어른들한테 따지고 들어? 시모의 폭탄 발언에 저도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분명히 제게 이혼했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이 나쁜 놈은 이혼 직전 별거 기간 중에 저를 만난 거였어요. 그 사실까지 알게 되니 더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분명 돌싱이라고 했어요. 이혼했다고 했으니까 만났지. 와이프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 만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때부터 나를 속였어. 나까지 망치려고. 나를 상간녀로 만들 뻔했다고. 야, 이 나쁜 놈아. 제가 받은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나를 상간녀로 만들 뻔했던 남편놈의 대담한 행각에 그저 말문이 막힐 뿐이었어요. 그런 내게 아직 할 말이 남았는지 남편은 여전히 구구절절 내게 핑계 겸 탓을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총각 행세는 했지만 그때는 이혼 전 별거 중이었어. 그만큼 내가 너를 좋아했다고. 내가 바람은 피웠지만 언제나 너한테 돌아왔잖아. 이번에도 기다려줬으면 네 옆으로 돌아왔을 거라고.
그리고 내가 바람 핀 게 그렇게 충격적이야? 아니, 내가 바람을 안 피는 게 이상한 일 아니야? 네 그 모습을 보면 어떤 남자가 당신한테 매력을 느낄 수 있어. 내가 잘못하긴 했지만 당신도 너무 편하게 있었던 거 아니야? 좀 꾸미고 예쁘게 있을 수도 있잖아. 바람을 필 원인을 당신이 제공한 거나 다름없다고. 나를 좋아했다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해? 그래놓고 내가 원인을 제공을 했다고?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네 새끼 아들 낳아서 키우느라 꾸미지도 못하고 몸매 망가진 거 하나야. 내가 원해서 망가졌어? 그럼 나 혼자 원해서 애 낳았니? 어디서 그딴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 지금 벌어진 일들 중에 어느 것 하나 내가 원인이 된 일은 없어. 전부 네 잘못이지. 의지박약에 여자라면 환장을 하는 나쁜 놈. 그래, 결혼하고 애 낳고도 예쁘게 차려입고 몸매 관리하는 여자가 그렇게 좋았어? 그럼 뭐해? 그 여자도 불륜이나 저지르는 상간녀인데. 물론 네가 원한 건 하나도 없겠지. 그렇지만 매일 그 얼굴 보고 살아야 하는 내 생각도 좀 해줘야지. 게다가 내가 이만큼 숙여줬으면 너도 좀 양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뭘 모르고 있나 본데 어찌됐건 나는 피해자고 그쪽은 가해자야. 유책 배우자. 그 말 뜻이 뭔지는 알지? 바람은 빼박이라고. 자, 결정해. 합의 이혼할 건지 소송으로 갈 건지. 합의하면 5천만 원에 반지, 아기 친권, 양육권 내가 가져갈 거야. 근데 소송으로 간다고 하면 나는 절대 이길 자신 있어. 그리고 이야기하는데 그 여자한테 상간녀 소송도 할 거야. 네가 뭔데 다 가져가. 소송해. 난 한 푼도 못 줘. 분명히 이야기했다. 이 이혼에는 네가 더 큰 잘못이 있어. 혼인 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결정적인 사유. 나는 바람은 피웠어도 너랑 집에 최선을 다했다고. 남편 놈의 논리는 하나부터 10까지 기발한 것뿐이었어요. 어떤 환경에서 자라면 저런 논리적인 또라이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코웃음을 치며 남편의 말에 맞받아치려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부가 먼저 호통을 버럭 치시더라고요. 둘 다 그만해라. 내가 너한테 그 돈 줄 테니까 둘이서 그만 싸우고 깔끔하게 헤어져. 여기저기 남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면 그것만큼 보기 흉한 것도 없어. 아버지, 제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돈도 위자료로 다 뜯기고 애도 뺏기게 생겼다고요. 왜 제가 다 잃어야 하는데요? 불쌍하기는. 좋아서 바람 펴놓고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이야? 왜? 이번에도 변명해봐. 그 여자가 당신 쫓아다녀서 딱 한 번 자줬다고. 내가 첫 번째 외도 때 그냥 인연 끊었어야 하는데 이제껏 끌고 온 것 자체가 문제였어. 아니, 그게 첫 번째가 맞긴 했어? 내가 모르는 다른 여자가 여기저기 있을지도 모르지. 진짜 징그럽다. 사람들은 알아? 이런 식으로 겉과 속이 다르게 사는 거. 나한테 잘해주면서 그딴 식으로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야. 그만하라는데도. 너 앞으로 결혼해 결자도 꺼내지 마라. 여자 만나고 싶으면 결혼하지 말고 미혼 상태로 만나. 괜히 결혼해가지고 이런 분란을 2번이나 만들고. 내가 네 첫 이혼 때도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고나 있어? 네가 나한테 아들 노릇하고 싶다면 적어도 그 정도 책임은 져라. 앞으로 또 이런 구설수 생기면 상속은커녕 내 재산 전부 사회에 기부해버리고 갈 거니까. 시부는 동네에서 작은 음식점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동네 사람들 상대로 하시는 장사다 보니 이런 안 좋은 일에 민감하셨거든요. 제가 보니 첫 번째 결혼 때도 이래저래 이야기가 많아서 장사에 악영향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이번에 아들이 2번째 이혼을 했다고 소문이 나면 이래저래 저번보다 더 타격이 클 것 같았는지 돈으로 조용히 무마하고 싶어하는 눈치였어요. 저야 그 편이 훨씬 좋았지만요. 사실 이 시댁에 좋은 기억이라고는 하나도 없잖아요. 연애 때도 거부당하고 결혼 때도 겨우 허락받았고 지금은 아예 골칫거리 취급당하고 있으니까요. 결국 시부의 불호령으로 이혼은 합의로 끝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결국 제가 원하던 걸 가져오게 됐어요. 위자료에 친권, 양육권, 그 와중에 진짜 다이아몬드 반지와 아버지 차 살 때 준 돈까지 찰뜰하게 다 챙겼어요. 애 아빠니까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내. 보내지 않으면
오빠 회사에 찾아가서 모두 밝혀버릴 테니까. 영업하니까 평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알겠지? 나도 한다면 하는 여자인 거 오늘 봐서 알 거 아냐. 그 말을 꺼내는데도 그놈은 아무 대꾸도 없더라고요. 그 이후로 이혼하고 지금껏 제게 찾아오거나 연락을 한 적이 없었어요. 솔직히 저도 받을 거 다 받았으니 이제는 인연을 끊어버리고 싶었어요. 물론 지가 염치라는 게 있으면 연락을 안 하는 게 상식이겠죠. 그 뒤에 지나가는 말로 들었는데 전 남편은 상간녀의 남편에게 상간남 소송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낸 상간녀 소송에 관한 걸 상간녀의 남편이 알게 돼서 전 남편에게 소송을 걸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상간녀는 그 때문인지 전 남편과 헤어졌더라고요. 아무래도 가짜 다이아 반지와 제가 퍼뜨리겠다고 한 소문이 상간녀의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든 듯 했어요. 전 남편은 저와 헤어지고 그 상간녀와 새살림을 차릴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결국 계획은 모두 무산됐다고 하고요. 소문으로는 그 상간녀에게 버려졌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고소한 소식이었는지 몰라요. 들으면서도 엄청 비웃어줬어요. 고작 이 정도에 깨질 사이면서 모든 걸 걸고 불륜을 저지르다니. 게다가 시부모 또한 아들 자식 바람나서 처자식 버렸다는 소문이 온 동네를 휩쓸어버리는 바람에 동네 장사 접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편은 상간녀와 헤어지고 난 뒤에야 직장에 소문이 나는 바람에 회사를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한 사실인데 전 남편이 저와 헤어지지 않으려고 저한테 잘해주려고 했던 이유가 따로 있더라고요. 이미 첫 번째 이혼에서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바람 때문에 이혼했다는 소문이 직장에 쫙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두 번째 이혼만은 절대 사수하려고 한 모양이었어요. 어떻게든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나 봐요. 결혼을 2번을 했는데 2번 다 외도로 이혼했다고 하면 분명히 그런 사람으로 찍힐 거라고 생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소문이 무서우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될 일을. 결국 습관처럼 다른 여자하고 붙어먹다가 이 난리를 만들게 됐으니 자업자득이죠. 어쨌든 그 퇴사 소식에 이제 절대 저와 만날 일 없을 거라는 생각에 속이 후련해졌어요. 저는 친정아버지와 함께 아이 키우며 잘 지내고 있어요. 애가 어느 정도 커서 일에 다시 복귀했죠. 이제는 몸매 관리도 좀 하고 예쁘게 꾸미기도 해요. 아줌마지만 꾸미기 시작하니 점차 자존감이 올라오더라고요. 최근에는 좋은 감정으로 만나는 사람도 있는데 아이의 앞날을 먼저 생각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려고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제게는 아이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요즘에는 특히 더 강해졌어요. 사랑에 함정이 많다는 걸 알게 돼서 그런 것 같아요. 힘들 때 이런 사연 보며 정신적으로 도움을 많이 얻었는데 제가 이렇게 쓰게 되니 어색하지만 후련하기도 하네요. 사연을 쓰면서 다시 깨달은 거지만 바람 피는 건 용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 거르는 게 정답이죠. 모두들 이건 잊지 마세요.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올해 20대 중반 돌싱녀입니다. 주변에서는 저보고 아직 어린데 돌싱이냐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제 사정을 다 말할 수 없어 많이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엄마가 자주 보시는 사연 채널에나마 제 가슴속 얘기를 잠깐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현재 저는 유통업 쪽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사업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라서인지 그 영향을 받아 20대 초반에 시작한 사업이 지금은 대박났어요. 저는 남들 다 가는 대학은 포기하고 일찌감치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혼할 때 또래들처럼 평범히 공부하고 연애도 많이 해볼 걸 후회도 됐어요. 다양한 사람을 좀 많이 만나보고 기왕이면 아주 늦게 결혼했다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늦게 결혼하신 편이라 제가 늦둥이 외동딸이거든요. 아무래도 부모님이랑 비슷한 일을 하니까 일하다가 결혼 시기를 놓치면 어쩌지? 하는 그런 조바심에
이 결혼을 서둘렀던 것도 있습니다. 나 좋다는 사람과 결혼하면 됐지 하고 아니란 생각을 한 거죠. 전 남편은 30대 초반이고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결혼이 아무런 장애물 없이 성사된 건 시댁 어른들 성품이 좋아서였어요. 10월드도 일절 없고 제게 터치도 없으셨죠. 정말 쿨하고 멋진 분들이셨습니다. 아가, 너는 어쩜 그리 매사에 똑 부러지고 야무지니? 이렇게 젊은 나이에 성공했는데 절대 흐트러지지도 않고 반듯한 모습이 참 멋있구나.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우리가 봐도 너무 존경스러워. 사돈어른들께서 키우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우셨을까. 이런 딸을 시집 보내시느라 굉장히 서운하셨을 것 같아. 내 친구들도 엄청 부러워한단다. 어쩜 이렇게 예쁜 며느리 얻었냐고 말이야. 여보도 그렇지 않아요? 말해 뭐해? 어디서 이런 귀한 복덩이가 우리 집에 왔는지. 이런 날을 맞이하려고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잘 살았나 싶어. 며느리 앞에서 부끄럼 한 점 없이 떳떳하기 위해서 말이야. 아들, 네가 가장 잘한 일이 소영이를 우리 가족으로 맞이한 거다. 참 고맙다. 아버지는 참, 그것 말고 제가 잘한 일이 뭐 없었나요? 저도 꽤나 열심히 살아왔는걸요. 그래, 우리 아들도 열심히 살았지. 지방까지 힘들게 대학 왔다 갔다 하고 졸업까지 무사히 했잖니. 엄마 아빠는 멀어서 네가 금방 포기할 줄 알았거든. 아유, 당신은 애 대학 이야기 좀 그만 우려먹어요. 우리 아들 또 얼굴 어두워지네. 근데 요즘 말하는 신여성이 꼭 소영이를 보고 하는 말 같아. 어떻게 남편한테 못 만들어 오라고 집을 턱 해올 수가 있니? 신혼집을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곳이 없어서요. 결국 제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에 살자고 했거든요. 투자용이었는데 마침 결혼하는 시기가 맞아 떨어졌던 거죠. 시부모께서는 그런 저를 엄청 기특해 하셨어요. 20대에 집 해오는 며느리가 세상 어디 있냐고 너무 좋아하셨죠. 30대도 아니고 20대에 신혼집 해오는 며느리가 세상 어디 있니? 소영아, 정말 멋있다. 너한테 우리가 뭐든 다 해주고 싶어. 너 갖고 싶은 거나 필요한 거 있니? 원하는 거 다 말해보렴. 그래, 소영아. 부담 갖지 말고 말해줘. 이제 소영이도 우리 딸이잖아. 부탁할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다오. 아유, 우린 이제 너네 알콩달콩 예쁘게 살면 더는 소원이 없다. 아이, 저는 지금도 충분해요. 딱히 갖고 싶은 것도 없고 당장 필요한 것도 없어요. 정말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에이, 편하게 말해보라니까. 그러면 나중에 혹시라도 남편이랑 싸우면 어머님, 아버님께서 제 편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장남 반, 진심 반 시부모에게 말했죠. 그래, 약속하마. 당연히 토끼 같은 우리 며느리 편 들어줘야지. 혹여라도 내 아들이 널 힘들게 하거나 서운하게 하면 내게 꼭 말해라. 너 대신 혼내줄 테니. 나중에 정말 그 약속을 지켜주셨냐고요? 제 얘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시부모님이 어떤 분들인지요. 시부모의 말에 남편은 급속도로 얼굴이 어두워지더라고요. 평소에 남편은 자기 부모님이지만 시부모를 대하기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보였어요. 들어보니 시부모는 명문대를 나왔고 남편이 꼭 같은 동문이기를 바라셨대요. 공부에 뜻이 없던 남편은 시부모께서 비싼 과외와 학원을 보내줘도 성적이 오르질 않았다네요. 결국 남편은 본가가 서울인데 지방까지 가서 대학을 다녔다고 해요. 그랬어도 시부모는 한 번도 질책한 적은 없으셨다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점이 오히려 더 숨막힌다고 말했었죠. 그런데 제가 더 숨막혔어요. 남편은 툭하면 제게 너는 대학 안 나왔잖아. 라는 말을 하며 결혼 생활 내내 자격지심을 부렸거든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하여튼 우리 어머니 아버지라지만 존경심이 1도 안 들어. 너도 보면 혼자 칭찬받는 거 은근히 즐기더라. 그럴 때 네가 너스레 좀 떨면서 남편 칭찬하면 좀 좋아?
집 하나 해왔다고 아주 어깨가 으스대는 꼴하고는. 아니 자기는 내가 뭘 했다고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좋게 밥 먹고 와서는 왜 짜증을 내는지 모르겠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며느리 그 정도 칭찬도 못하실 일이야? 세상에 서로 미워하는 고부관계 천지야. 날 좋아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니 얼마나 천운이야. 당신은 내가 시댁이랑 사이 좋은 게 싫어? 너 바보냐? 우리 부모님 대놓고는 못 그러시니 은근히 너 앞세워서 나 무시하시는 거잖아. 넌 그게 안 느껴져? 어? 무슨 말이야 그게. 내가 지방에 있는 대학 나오고 별 볼 일 없는 회사원이라서 아직도 실망이 큰 거지. 외동아들이 당신들처럼 명문대 나오고 그럴듯한 집안이랑 결혼할 줄 알았을 거야. 근데 겨우 작은 사업하는 여자애랑 결혼했으니 얼마나 속이 타겠어. 너 볼 거라고는 어쩌다 마련한 자가랑 어린 것뿐이잖아. 우리 부모님 앞에서는 너 칭찬하는 척 뒤에서 분명 호박씨 깔걸? 그니까 푼수처럼 너무 좋아하는 티 내지 말라고. 지방대 나왔다고 무시할 분들 전혀 아니시잖아. 당신 무섭다. 자격지심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 자기네 부모님을 그런 식으로 매도해? 그리고 뭐? 겨우 사업하는 어린 여자애라니. 날 여태껏 그렇게 생각해온 거야? 난 어머님 아버님한테 따뜻함을 느꼈어. 나 칭찬해주신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선한 분들이라는 걸 눈빛만 봐도 알겠다고. 근데 당신은 결혼하고 왜 이 모양이니? 예전엔 아니랬잖아. 자격지심? 뭘 알고 떠들어대. 하긴 대학도 안 나온 네가 뭘 알겠냐. 대학 문턱도 안 밟아본 네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지. 시댁 식구들을 만나고 오면 기본 일주일은 그렇게 냉전이었어요. 대학 안 나온 건 사실이니까 그 부분은 무시해도 뭐라 반박도 못하겠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결혼하고 1, 2년은 엄청 싸웠다는 부모님 말씀을 듣고 참아보려 했어요. 어쩌면 제가 놓치고 있는 남편의 상처가 있나 유심히 살폈죠. 처음에는 찾아서 보듬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땐 정말 사랑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랑 자꾸 부딪히는 상황이 생길 때마다 그냥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여보, 현관에 못 보던 운동화가 있네? 하여튼 눈썰미는 좋다니까. 새로 샀어. 30만 원 더 얹어서 리셀가로 겨우 구매했지. 내가 구한다고 얼마나 개고생했는지 몰라. 리셀가? 아니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한데 저걸 30만 원이나 더 줘서 구매한 거야? 왜? 세상에 널린 게 운동화잖아. 왜긴 왜야. 널린 게 운동화지만 내 마음에 드는 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샀지. 뭐야 당신, 잔소리 하려면 그만둬. 각박한 세상에 내 유일한 취미이자 힐링이니까. 게다가 운동화로도 재테크 가능해. 나중에 나도 되팔면 오히려 이득이라고. 그치만 당신 전부 신지도 못하는 운동화를 너무 많이 사는 것 같아. 난 당신이 다시 되파는 것도 본 적이 없는걸? 신발이 신발장에도 가득하고 뜯지 않은 신발 박스도 집안 한가득 있잖아. 예쁘게 신고 다니면 내가 말도 안 해. 너무 많으니까 감당도 안 되잖아. 말이 나와서 말인데 당신 저축은 따로 하고 있는 거 맞아? 운동화뿐만 아니라 전자기기도 새로 나오면 구매하잖아. 우리 결혼했어. 아이도 언젠가 생길 텐데 이제 젊었을 때처럼 갖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마냥 다 살 수 없잖아. 노후를 위해서라도 같이 돈 모아야지. 나 슬슬 걱정돼. 아이씨 잔소리하지 말라니까. 야, 내가 너보다 살아도 훨씬 더 살았어. 덧없는 인생 순간의 즐거움에 충실해야 한다고. 뭐 가는데 순서 있나? 내가 당장 내일 죽을 수 있는데 맘대로 사고 싶은 것도 하나 못 사? 하긴 네가 뭘 알겠어. 대학도 안 나오고 허구한 날 중고 사이트에서만 물건 살 줄 아는 네가 내 기쁨을 어떻게 알겠냐고. 아, 뭔 수준이 맞아야 대화를 하지. 뭐야, 그럼 뭐 나랑 수준이 안 맞다는 말이야? 말 다 했어? 야, 됐고. 나도 너 터치 안 할 테니까 돈 가지고 나 터치하지 마. 소비도 저축도 나 알아서 한다고. 남편은 언제나 전자제품이나 운동화 신상이 나오면 눈이 돌아갔어요. 그런 물건들은 오래 잘 쓸 수 있으니
처음엔 저도 신경 안 썼죠.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하나 구매해서 오래 쓰는 게 아니라 있는 물건도 무리해서 할부로 구매하더군요. 생활용품이나 안 쓰는 물건들 중고로 사고 파는 저로서는 남편이 너무 이해가 안 갔죠. 전 진짜 돈을 투자해야 할 것 아니면 굳이 지갑을 열지 않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자린고비라고 은근 놀리기까지 하는 남편이었어요. 친정 부모님 결혼 기념일이라서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날 역시 제 신경을 긁더라고요. 엄마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작지만 제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아이고 우리 결혼 기념일이 뭐라고 선물을 준비했어.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내가 세상에 나온 거잖아. 나한테도 의미 있는 날이지. 그때 남편은 웃음이 터져 말했어요. 웬일로 돈 썼대? 또 중고로 샀냐? 남편의 그 말 한마디에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해졌죠. 중고로 사다니, 당신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애써 화를 참고 남편을 제지시켰지만 눈치가 없는 건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남편은 지 할 말 끝까지 다 하더라고요. 장인어른, 장모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남들은 이 사람 사업한다고 잘 사는 줄 아는데요. 겉만 번지르르 하지 생각보다 돈이 별로 없는지 엄청 돈을 아껴요. 집 사는데 다 쓴 건지 아님 저 몰래 어디 투자라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허구한 날 돈 타령해서 저 좀 힘들어요. 제가 운동화라도 하나 사려고 하면 그걸 못 사게 해요. 멀쩡한 집이 있으면 뭐해요? 그 안에 살림살이는 죄다 중고 물건인데. 아니, 이 녀석이 자네 운동화도 하나 못 사게 했다고? 친정 부모님께서는 남편의 말에 당황한 듯 하셨죠. 저는 서둘러 농담이니 놀라시지 말라고 둘러댔어요. 집으로 돌아와 얘기하는데 기가 막혔어요. 남편이 저를 깔보는 태도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너 거지냐? 어? 거지 맞잖아. 아까 선물도 중고 거래한 거 아니야? 왜? 내가 부모님 앞에서 진실을 말하니 속상해? 아니, 남편 시계 하나 사줄 돈 없으신 분이 왜 부모님 앞에선 여유 있는 척 하시냐고요? 자기 설마 그때 나한테 시계 사달라고 한 거 지금 내가 그거 안 사줬다고 이러는 거야? 너 애야? 갖고 싶은 거 못 가졌다고 장인 장모 앞에서 그게 뭐 하는 행동인데? 남편이 얼마 전에 다음 달 월급 받으면 준다고 제게 시계 좀 예약 구매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딱 잘라 거절했거든요. 아니, 경제적인 부분 터치 일절하지 않고 각자 알아서 하기로 한 지가 불과 며칠 전인데요. 벌써 무얼 사겠다고 제게 돈을 빌리려는 모습이 너무 한심해 보이잖아요. 그랬더니 그 일로 되게 화풀이 했던 거였어요. 너 때문에 결국 스마트워치 예약 구매 못했잖아. 예약 구매를 해야 빨리 받을 수 있고 사은품도 있는데 말이야. 애초에 그 나이 먹고 수중에 그 정도 돈도 없는 게 말이 돼? 그게 더 문제야. 시계를 못 산 건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 씀씀이에 문제가 있는 거지. 이번 기회에 당신 소비 생활을 좀 되돌아봐. 그리고 돈 없어서 장인어른 장모 밥 한 끼도 대접 못하면서 나보고 거지? 그래, 나 중고거래 좋아해. 비록 이 집의 물건들, 물론 백화점에서 산 것들은 아니지만 중고로 샀어도 새 제품이라고. 내가 네 말대로 거지면 이때까지 내가 했던 선물들 내가 다 가져가서 팔아도 되니? 뭐? 아, 그런 게 어딨어. 당신 말대로 해보자고. 내가 줬던 선물들 리셀가 더해서 되팔아서 나도 재테크나 좀 해보자. 남편은 제 말에 화들짝 놀라서 제 앞으로 가로막더라고요. 혹시나 자기 애장품들을 건드릴까 봐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가 사줬던 것들을 모두 챙겼어요. 이건 내가 작년 생일에 사준 거, 이건 내가 올해 초에 사준 거. 당신 나한테 그동안 많이도 받았다. 내 두 손 가지고는 모자라겠어. 아, 지금 이 시간에 그 물건들 가지고 어딜 가겠다는 거야? 저는 트렁크에 남편의 애장품들을 모두 실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제 지분이 있는 것들만요. 여보, 난 진짜 농담 삼아 그런 건데 기분 나빴어? 아유, 당신 앞에서 내가 농담도 못한다. 미안해.
앞으로 거지라는 말은 안 쓸게, 어? 제 차 트렁크 문이 닫히자 남편은 머마려운 강아지처럼 안절부절했습니다. 그게 농담이라고? 아, 그래. 부부끼리 서로 놀릴 수도 있는 거잖아. 난 가벼운 장난이었어. 당신이 하도 절약 모드길래. 사과 똑바로 안 하지? 미안해. 아, 미안하다고. 다시는 거지라고 안 할게. 나 딱 한 번만 봐준다. 두 번은 안 봐줘. 나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 알았다, 알았어. 안 건드리면 될 거다냐. 끝까지 적반하장 언성을 높이는 남편을 저는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트렁크를 열어주자 눈치 보며 자기 물건 챙기더군요. 제가 왜 바보같이 미련하게 남편을 자꾸 봐줬냐고요? 계속 서로에게 맞춰 조율을 해나가는 게 결혼 생활이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만 남편에게 맞춰가고 있었나 봐요. 남편은 다른 곳에서 다른 이와 눈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요즘 야근이 잦네? 피곤하지? 속상해. 당신 얼굴 너무 상했다. 일이 많네. 그 순간 초인종이 띵동 하고 울리더라고요. 아니, 시간이 몇 시인데 초인종이 울려? 내 거야. 배달시켰어. 배달시켰어? 배고팠어. 아, 나한테 말하지. 내가 바로 밥 차려줄 수 있는데. 혹시 당신 나 피곤할까봐 말 안 한 거야? 밤에 먹었을 때 부담 없는 걸로 내가 준비해 줄 테니까 앞으로는 배고프면 꼭 말해요. 알았지? 남편은 야근이 점점 잦아지고요. 회사에서 종일 굶은 것도 아닐 텐데 밤마다 엄청 폭식을 했어요. 아니 여보, 먹는 건 좋은데 너무 먹는 거 아니야? 나 좀 걱정돼. 야, 언제는 배고프면 말하라며. 넌 진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진짜 문제야. 아우, 짜증나. 내가 밥도 눈치 보면서 먹어야 해? 아니, 내 말 뜻은 그런 게 아니라 당신 밤에 너무 많이 먹어. 회사에 요즘 무슨 일 있는 거야?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데 그냥 잔소리 좀 하지 마. 나 조용히 좀 먹자. 제가 이상 행동을 하는 남편이 걱정되어 한마디 하면 남편은 잔소리하지 말라고 그렇게 성질을 있는 대로 다 냈죠. 먹는데도 남편 얼굴은 점점 더 야위어져 갔어요. 그땐 남편 건강이 너무 걱정스러워서 남편이 제게 화내는 것도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성질 부리는 남편 뭐가 예쁘다고 보양식도 자주 해먹였죠. 심지어 보약도 지어줬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챙겨주는 만큼은 어느 정도 얼굴에 활기를 되찾았어요. 반면에 일은 일대로 몰아치고 남편은 남편대로 또 챙기느랴 제가 심하게 알아누웠죠. 여보, 미안해. 오늘만 저녁 알아서 먹을래? 그리고 너무 미안한데 나 죽 좀 배달시켜줘. 도저히 주문할 힘도 안 나. 알겠다, 알겠어. 미리 좀 말하지 그랬냐? 그럼 밖에서 먹고 들어왔을 텐데. 밥도 안 주면서 심부름 시키기는. 미안해, 부탁 좀 할게. 응? 골골거리는 제게 남편은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화낼 힘도 안 나서 그대로 약을 먹고 기절했죠. 일어나 보니 남편은 혼자 거실에서 치킨에 맥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핸드폰 보면서 뭐가 그렇게 좋은지 해실거리면서요. 여보, 치킨 먹는 거야? 차라리 밥을 시켜 먹지. 걱정스러워 한마디 건넸는데 남편은 웃음기가 싹 사라지고 정색했어요. 징글징글해. 야, 너는 아픈 와중에도 잔소리하고 싶냐? 들어가서 더 자. 아까 밥도 안 먹고 약 먹었더니 속이 너무 쓰려서. 죽은 냉장고에 있지? 죽? 아까 내가 죽 좀 주문해달라고 부탁했잖아. 너 자길래 안 시켜도 되는 줄 알았지. 뭐? 내가 주문해달라고 부탁했잖아. 왜 성질이야? 아픈 거 맞아? 소리 지를 힘은 남아있나 보네. 밥에 물 부으면 죽 아니야? 대충 커피포트 물 끓여서 밥 말아 먹어. 야, 죽 시키는 게 어려운 일이야? 치킨 먹으면서 내 생각은 안 나던?
내가 죽을 손수 끓여달랬니? 아님 포장을 해오랬냐? 그냥 배달앱 들어가서 주문만 하면 되는 거였잖아. 문 일찍 닫으니까 주문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우냐? 겨우 그거 가지고 우는 거야? 아, 진짜 왜 저러냐. 그래, 운다. 속상해서 눈물이 나는 걸 어떡할까 그럼? 당신 죽할 줄 알아? 모르잖아. 부인이 아프다는데 대충 물에 밥 말아 먹으라는 말을 어쩜 그렇게 쉽게 하니? 난 몰라. 당신이 죽 안 시켜줬으니까 나 편의점 죽이라도 사다 줘. 진짜 귀찮게 하네. 귀찮다고? 엘리베이터만 타고 내려가면 바로 있는 상가 편의점도 못 가겠어? 아, 진짜 서운하다. 당신 아픈데 내가 이렇게 무심했어 봐. 아마 난리 났겠지. 또 안 사면 뭘 얼마나 들들 볶으려고 그래? 아, 사올게. 사온다고. 남편은 우는 절 보고 입이 삐죽 나와서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보니까 열받아서 나간다고 전화랑 지갑 다 두고 갔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그러는 건지 정말 한숨만 나왔어요. 정이 뚝 떨어졌죠. 지갑을 챙겨서 남편에게 가려는데 남편 전화 톡 알람이 뜨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안 봤을 텐데 아까 남편이 해실거리는 모습이 떠올라서 슬쩍 봤어요. 뭐야, 밥도 안 차려주고 심부름을 시켜? 지가 상전이야? 당신 부인 정말 웃긴다. 불쌍한 우리 저기, 내가 보듬어주고 싶다. 한여름이었는데 그 톡을 보자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의심할 여지도 없이 바람 피우는 듯한 문자였지만 저는 다시 전화와 문자 내역을 살폈어요. 남편이 전자기기를 좋아한다고 했었잖아요. 스마트폰도 몇 개 가지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원래 쓰는 전화가 아니더라고요. 뭘 이렇게 대놓고 바람 피는 걸 들키지 했는데 나름 세컨드폰까지 따로 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다시 없는 기회라 생각하고 열심히 내역들을 제 전화로 찍었어요. 아파서 머리가 핑핑 도는 와중에도 정신력을 붙잡으며 바람 피는 증거를 수집했죠. 그동안 남편이 야유어간 것도 체력이 없었던 것도 다 밖에서 바람 피고 딴짓하느라 그런 거였더라고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상간녀랑 재미 보는지도 모르고 제 손으로 남편 보양식도 해먹이고 보약도 해먹였으니까요. 더 열받는 건 바람 피는 남자는 보통 본인이 찔려서 조강지처한테 과하게 잘해준다고 하잖아요. 저희 남편은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 와중에도 그런 게 괘씸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흥신소죠? 남편 바람피는 상대에 대해서 알아내고 싶은데요. 네, 돈은 상관없어요. 난생 처음 흥신소라는 곳도 이용하고 제 나름 큰 지출을 했어요. 이러려고 열심히 돈 벌었나 했네요. 의뢰하니 남편이 바람난 상대는 같은 회사 여직원이었습니다. 심지어 유부녀라 저는 한동안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제게 연락 한 통이 왔는데요. 바로 상간녀 남편의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상욱 씨 부인분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 그때 한번 뵌 적 있는데요. 상욱이 회사 동료 땡땡땡입니다. 제가 누군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시죠? 다름이 아니라 놀랍게도 남편은 자기 친한 동료의 부인과 바람이 난 거였어요. 저와도 인사를 한번 했던 동료분이시더라고요. 상간녀와 제 남편이 참 대담하고 짐승 같은 게요. 같은 회사 바로 옆에서 그분 바보 만들고 바람을 핀 거잖아요. 상간녀의 남편은 저보다 더 비참했을 거라 생각 들더군요. 바람 피는 걸 저보다 일찍이 한 그분은 증거를 많이 수집했어서 저에게 공유해 주셨어요. 되짚어보니 저희 결혼식에 부부로 참석했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도대체 이것들이 언제부터였는지 무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곧 상간녀와 남편이 여행 간다는 정보를 알게 되어 저는 상간녀의 남편과 같이 현장을 덮치기로 했어요. 시부의 환갑 여행을 남편이 일 때문에 못 간다고 제게 부탁했었는데 상간녀랑 여행 가는 것도 그 날짜였습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그래도 인간으로서 마지막 기회를 준다 생각하고 남편에게 물었죠. 이미 뭘 해도 저랑은 끝이었지만 자기 부모에게 못 볼 걸 보여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였죠. 진짜 환갑여행 나랑 어머님 아버님만 가? 당신은 진짜 못 가는 거 맞아? 꼭 회사에서 그날 자기가 필요하대? 아니 한 번뿐인 행사인데 말이야. 웬만하면 미루고 당신도 같이 가면 안 되는 거냐고. 야, 너가 모시고 가기로 했잖아. 이미 예전에 상이 끝난 걸 뭘 또 물어? 아니, 난 혹시나 해서. 나 진짜 못 가. 그날 엄청 중요한 출장이라고. 내 인생이 걸린 날이야. 가만 보니 당신 우리 부모님 앞에서 아양 떨 때는 언제고 막상 시부모랑 셋이 여행 가려니까 아주 앞이 캄캄하지? 그래, 인생이 걸렸겠지. 아, 바쁜 자기 대신 시부모 모시고 여행 가는 부인한테 당신은 그게 지금 할 소리야? 죽어도 고맙다는 말은 빈말이라도 절대 안 하지? 저거 봐. 내가 너 생색 낼 줄 알았다. 너 이렇게 두 얼굴인 거 우리 부모님이 아시면 아주 깜짝 놀라실걸? 어쩜 우리 부모님 앞에서만 착하고 바른 며느리 이미지 메이킹을 잘해놨는지. 너도 참 대단하다 대단해. 신랑 출장 가는데 앞길 막으면서 징징거리지 마. 그래? 그렇단 말이지. 알겠어. 뭐 어머님 아버님은 내가 모셔야지. 남편은 그날이 자기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날이라며 한사코 안 된다고 거절하더군요. 결국 저는 시부모에게 연락했어요. 전화로는 다 설명도 못해서 뵙고 말씀드릴 게 있다고 했죠. 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어떻게 또 느끼셨는지 시부모께서는 긴장 상태셨어요. 아가, 무슨 일이 있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혹시 네 남편이 무슨 사고라도 친 거니? 시부모께서 다정하게 물어오자 저는 그만 그동안 서름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어떡해요? 정말 억울해요. 너무 화가 나요. 자초지종 시부모께 남편이 그동안 저를 대했던 행실과 바람 피우는 것까지 얘기하니 시부모께서는 펄쩍펄쩍 뛰시더라고요. 여행도 다 취소하시고는 본인 아들 괘씸하다고 현장을 같이 덮치자 하시더라고요. 낳기는 내가 낳았지만 정말 난 그런 쓰레기로 키운 적 없단다. 바르게 키우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짐승보다 못한 짓을. 어쩜 좋니 소영아. 미안하다. 어휴, 내 자식이지만 검디검은 저 속내를 모르겠다. 참 소영이 네 앞에서 면목이 없구나. 너 이런 일을 당하게 해서 우리가 너무 미안하단다. 이미 저 자식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니 이혼은 막을 수도 없고 기왕 이렇게 됐으니 여보, 소영이 속이라도 풀리게 우리가 도와줍시다. 그렇게 시부의 환갑날 시부모와 함께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현장을 덮쳤어요. 호텔방 문을 상간녀가 열었는데 아무렇지 않게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들어오세요. 샤워 가운을 입고서 전혀 당황하지도 않는 상간녀의 태도에 저와 시부모는 기가 차서 어떤 말도 못했어요. 저는 말 대신 그 모습을 사진에 담았죠. 미쳤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뭘 찍는 거냐고요? 뭐 하긴요. 당신 그 더러운 추태를 증거로 남기는 거죠. 증거? 웃겨라 정말. 누가 눈 하나 깜빡한다고 협박이야. 원래부터 저 사람 제 남자였어요. 어머님 아버님 모르셨겠지만 제가 먼저였다고요. 제가 이제 두 분 모실 테니까 이 어린 기집애 말에 이제 휘둘리지 마세요. 상간녀는 본인이 비련의 여주인공이라도 된 듯 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더 이상 못 들으시겠는지 베개를 들고 상간녀를 이리저리 때리셨죠. 이게 무슨 짓이에요? 말로 하세요, 말로. 이 못된 것, 뭘 말로 해? 너같이 가정 파탄 내는 것들은 말로 해서는 안 돼. 어디 감히 우리 귀한 소영이를 함부로 말해? 이 천하의 죽일년, 이 천한 것! 그때 화장실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나온 남편은 저와 시부모를 발견하고는 그대로 주저앉더군요.
다들 여기에 어떻게? 시부께서는 새하얗게 질린 남편을 일으켜서는 있는 힘껏 남편의 뺨을 정통으로 날리셨죠. 아버지, 저 죽어요. 왜 이렇게 세게 때리세요? 내가 한 번이라도 널 때린 적이 있니? 네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한 번도 네 몸에 손댄 적 없다. 근데 좀 후회가 돼. 때려서라도 바른 인간으로 키웠어야 하는데 부인 두고 바람이나 피우는 대단히 멍청하고 파렴치한으로 내가 키웠어. 진정하세요. 소영이 제가 얼마나 사람 홀리는 여우인 줄 아세요? 야, 너 여기가 어디라고 우리 부모님까지 모시고 와. 뭐? 여우? 이 상황에서까지 내 욕을 하네? 잘못했다고 빌지는 못할 망정 말이야. 너 내가 결혼 생활 동안 얼마나 귀한 대접해줬니? 바람 피느라 기빨려서 그런 건 줄도 모르고 어디 몸이 안 좋나 싶어서 비싼 보약에다 각종 보양식까지 해줬어. 그런데 뒤에서 이런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었어? 야, 넌 좀 입 다물어. 네가 끼어들 자리가 아직도 보여? 그러게 말이야. 얘 어리다고 어른들이 우쭈쭈 해주니까 전부 네 세상 같았지? 이 사람은 지옥이었대. 나 만나 겨우 천국 만난 거지. 우리 정말 사랑하고 있어. 그러니 방해 말고 꺼져. 어머, 감히 니까지 게 뭔데 내 며느리, 아니 내 딸한테 함부로 말해? 에잇, 너나 썩 꺼져라. 시모가 제 편을 드신다고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이리저리 흔들자 남편은 시모를 거칠게 떼놓고 말했어요. 아,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 사람 안 그래도 머리숱 소중한데 그렇게 쥐 뜯어버리면 어떡해요? 자기, 괜찮아? 난 괜찮아. 어머, 내 머리카락 몇 개가 빠진 거야? 난 몰라.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누구 보고 어머니래 저 미친 게. 그리고 너, 이 자식 어디 엄마를 있는 힘껏 밀쳐? 어이 참, 그만하시라고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아버지, 이렇게 호텔방에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지 않았는데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정식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이 사람 엄마 아빠랑 동문이에요. 명문대 나왔다고요. 제가 못해드린 효도 이 사람이 대신 해줄 거예요. 대학도 못 나온 지금 며느리보다 연륜도 있고 같은 학벌인 이 사람이 훨씬 낫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사업도 밀어주기로 했어요. 짠순이처럼 허구한 날 돈 타령하는 저 기집애랑 차원이 다르다고요. 그러니 엄마 아버지, 오늘 모습은 못 봤던 걸로 해주시고 이만 돌아가 주세요. 저희한테는 오늘이 의미 있는 여행이에요. 첫 번째 결혼은 저런 수준 떨어지는 애랑 생각 없이 해버렸지만 두 번째 결혼 생활은 저 정말 자신 있어요. 이 사람이랑 행복하게 효도하면서 살 거예요. 아, 어리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었어요. 쟤는 연애할 때 잠깐 설레이는 게 다였다고요. 반면에 이 사람은 나보다 나이도 많고 진짜 사람이 진국이에요. 남편은 제 말은 싸그리 무시하고 시부모에게 상간녀를 소개하더군요. 그러자 시부는 뭔가 결심한 듯 말하셨어요. 저런 천하의 쓰레기를 다 봤나? 고쳐 쓰지도 못해 저런 놈은. 소영아, 이만 가자. 저것들이 하는 개소리 이제 더 들을 필요도 없다. 아이, 아버지, 진짜 아프다고요. 운동을 성실히 하는 시부가 거칠게 남편 뺨을 날리자 남편이 나가 떨어졌는데요. 상간녀는 제 남편 말고 다른 곳으로 뛰어가더군요. 자기! 드디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상간녀 남편이 들어왔죠. 상간녀는 개거품을 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 여보, 여길 어떡해? 너희 진짜 가지가지한다. 상간녀는 무릎을 꿇고 지 남편에게 싹싹 빌고요. 친구에게 몹쓸 짓을 걸린 제 남편은 양심은 있는지 고개를 떨궜죠. 네가 어떻게 여기에? 상간녀의 남편은 그 둘을 싸늘한 눈빛으로 바라보다 말했어요. 착각하지 마. 내 와이프 돈 없어. 그리고 저 사람 너 안 사랑해. 바람 피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 여보, 어디까지 아는 거야? 다 아니야. 오해라고.
범인이 여기로 데리고 온 거야? 그런 거야? 야! 저에게 달려들려는 상간녀의 몸을 잡고 그 사람은 말했어요. 내가 알려줬어. 내가 여기 불렀고. 각오해. 내가 언제부터 알았을 것 같아? 어디까지 알 것 같니? 자기 남편의 말에 상간녀는 부르르 몸을 떨며 흐느끼더군요. 야, 잠깐이나마 동료를 떠나서 친구라고 생각했어. 근데 어떻게 내 부인이랑 이런 짓을 벌여? 미안하다. 하지만 우리 정말 사랑하고 있어. 네가 물러나줘. 곧 다 정리하고 이 사람이랑 합칠 거야. 미안하다는 말은 나 말고도 여기 계신 네 가족분들한테 해야 하는 것 아냐? 다 돼도 모자랄 판에 어디 불륜녀한테 고백을 하고 있어. 이 여자가 널 사랑해? 웃긴다. 너 얘가 만나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알고 그런 섣부른 판단을 하냐? 야, 착각하지 마. 넌 쓰레기들 중 하나일 뿐이니까. 혹시 저 여자가 너한테 돈 얘기했니? 저 사람 땡전 한 푼 없어. 빈털털이라고. 모자란 너 사업해줄 돈도 없고 사랑하는 남자만 여럿이니까 착각 말라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자기야, 나 사랑한다며. 사랑해서 다 해주고 싶다며. 이 자식이 거짓말하는 거지? 남편이 상간녀의 남편을 밀치자 상간녀는 눈을 희번뜩하며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대더군요. 이 자식이? 어디 내 남편 몸에 손대? 야, 너랑 급이 달라 내 남편은. 아니야, 아니라고. 자기, 나 사랑한다며. 미친놈, 사랑 이러고 있다. 상간녀의 돌변한 태도에 남편은 현실 부정을 하며 울부짖더라고요. 더러웠지만 지한테는 진짜 찐 사랑이었나 봐요. 시부모는 못 볼 꼴을 봤다며 한탄을 하셨죠. 내가 오래 살다 보니 별꼴을 다 본다. 아니 저런 미치갱이들을 다 봤나? 그렇게 대환장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고 며칠 뒤 시모가 연락이 왔는데요. 소영아, 우리가 네 편 들어준다 한 거 기억나지? 변호사 연락처다. 너한테 내일 전화 올 거야. 우리가 수임료 다 줬고 변호사랑 충분히 상담해보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우리는 일절 신경 쓰지 말고 말이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안 도와주셔도 돼요. 저는 죄송한 마음에 그냥 깔끔히 제가 이혼 준비한다고 말했지만 시부모는 안 된다고 하셨죠. 네가 받은 상처 평생 기억날 거야. 시간이 무뎌지면 좀 괜찮겠지.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기억이 떠올라 괴로울 거야. 그런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어찌 편하게 있겠니? 우리가 다 해주고 싶어서 도와주는 거니까 이기적이라서 미안하지만 소영이 네가 우리 도움 좀 받아주렴. 착한 며느리한테 지울 수 없는 죄를 지어 우리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그래. 잘못은 그 사람이 했는데 왜 어머님 아버님이 괴로우셔야 해요. 저는 정말이지 그게 너무 화가 나요. 아이고, 우리 착한 며느리 어쩜 좋니. 저와 시부모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네요. 겨우 맘을 추스리고 시부모와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눈치 없이 남편이 시댁에 찾아와서는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어요. 여보, 이럴 때일수록 조강지처가 있어야 해. 지금 이거 금방 지나가는 시련일 뿐이야.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 아니, 셋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저 하나 때문에 헤어질 수 없잖아요. 예? 저 정신 차렸어요. 여보, 나 믿지? 그 늙은 여우한테 내가 잠깐 홀렸지만 말이야. 이제 교훈을 얻어서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나 2번 실수는 절대 안 하거든. 뚫린 입이라고 정말. 이 웬수야, 부모님 앞에서도 그러고 싶니? 네가 한 짓들을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해? 네가 우리 가족 모든 걸 파괴한 거야, 이 못된 놈아. 저는 참지 못하고 남편의 가슴을 마구 때리며 말했어요. 그러자 시모는 조용히 다가오셔서 제 등을 쓸어주시며 말했어요. 결혼할 때 내가 말했던 게 기억나지, 아들? 시모가 의미심장한 말을 하자 남편은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잘 기억나지 않아요. 왜 기억이 안 나?
엄마 아빠랑 약속했었잖아. 그렇죠, 여보? 시모가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시부가 뒤이어 말하셨어요. 결혼 생활에 만에 하나라도 허튼 짓 하면 네가 가진 것들 누리는 것들 이제 없을 거라고 말했잖니. 이 집에 네 것은 이제 없다. 남편의 외도를 알고 나서 시부와 시모는 제일 먼저 남편이 결혼 전 모아놓은 한정판 운동화와 전자기기들을 사람 불러서 다 폐기 처분하셨어요. 시부의 말에 홀린 사람처럼 방으로 달려간 남편은 미친 사람처럼 마구 소리 지르더라고요. 지 목숨 같던 애장품들 없다고 철없이 울면서요. 왜 내 물건에 손대요, 왜? 아버지가 뭔데? 엄마가 뭔데? 이씨, 그게 다 얼마짜린데? 얼마나 내가 힘들게 모은 건데? 이 자식아, 내 집안에 있는 것들 모두 내 것인데 네 물건이 어딨냐? 아버지, 어머니. 이놈아, 네가 아직도 잘못 알아들었구나. 이 집에 네게 더 이상 없단다. 물건도 사람도 말이야. 즉 더 이상 네 부모도 여기 없는 거야. 엄마, 뭐라는 거예요 지금? 내 집에서 썩 나가. 제가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어? 여보가 하라는 대로 살게. 앞으로 여보 말 충성하면서 살게. 어? 여보가 좀 우리 엄마 아빠 말려봐. 여보 말이라면 다 들어주실 거란 말이야. 미안하지만 역겨우니까 여보라고 부르지 말아줄래? 어머님 아버님 뜻이 그런데 내가 뭘 어쩌겠니? 맨날 나보고 아양 떤다고 뭐라 하더니? 울며 불며 질척거리는 남편을 시모와 시부는 호적에서 팔 거라며 그대로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저도 시부모의 말에 조금은 어안이 벙벙했어요. 제 편을 들어줄 줄은 알았지만 친아들에게 그 정도까지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시부모께서는 제게 충분히 눈물의 사죄를 하셨으니까요. 따지고 보면 남편의 바람이 시부모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 뒤로 시부모께서는 진짜 빈말이 아니라 아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연을 끊으셨어요. 남편은 그동안의 더러운 짓거리들이 다 소문이 나서 풍기물란죄로 다니던 회사에서도 잘렸어요. 물론 상간녀와 나란히요. 상간녀의 남편에게 들어보니 본인은 소송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거라고 하더군요. 그 여자는 제 전 남편을 비롯해 자기보다 젊은 남자들만 골라서 바람을 피웠는데요. 그래놓고는 진짜 사랑한 자기 남편이라고 놓아주지도 않는데요. 저보다 더한 고통에 빠진 상간녀의 남편이 어서 이혼하고 행복해지길 여러분이 응원해주세요. 어느 날 제 전 남편은 회사에서도 잘린 후 일도 안 하는지 거짓골로 제게 찾아왔어요. 정말 폐인이 다 됐더라고요. 처음엔 얼굴 보고 알아보지도 못해서 목소리 듣고 알았어요. 누구세요? 소영아,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내가 며칠째 밥을 못 먹었어. 저 어리다고 무시하고 또 사업한다고 유세 떤다 무시하던 전 남편은요. 제 사업장까지 찾아와서 돈을 구걸하더라고요. 막상 제 사업 규모 보고 놀랐는지 갑자기 돌변해서는 소영아, 우리 다시 어떻게 잘해보면 안 되겠니? 나 진짜 이제 변했어. 너 여기 혼자 감당돼? 내가 여기 일 좀 도와줄게. 그럼 예전처럼 다시 엄마 아빠랑 나도 사이 좋아지고 서로 좋은 일 아니겠어? 아, 그게 무슨 개소리야. 허구한 날 나 깔보더니 막상 눈으로 보니까 내 것들도 탐나? 또 기생충처럼 나한테 기생하게? 야, 꿈도 꾸지 마. 그리고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 쪽팔리게. 아니, 네가 웬만큼 쓰레기여야지. 속도 겉도 다 쓰레기꼴로. 그게 뭐니? 일은 아예 안 해? 이거 먹고 떨어져? 당장 꺼지라고. 제가 5만 원을 전 남편 얼굴에 던지자 전 남편은 쭈뼛거리며 비굴하게 5만 원을 집어들었어요. 노숙하고 다니는지 냄새도 엄청 났거든요. 저는 직원들에게 탈취제를 뿌리라고 주고는 뒤돌아섰죠. 내가 만난 사람의 처절한 밑바닥을 마주하니 한 번 더 속이 쓰렸죠.
이제는 남이지만 제 전 시부모는 짐승 같은 아들과 연을 완전히 끊고 제 앞날을 더 걱정하셨죠. 도영아, 넌 아직 젊고 능력 있어서 더 잘 될 거야.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앞만 보고 달리렴. 넌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그렇게 가끔 안부 인사도 나누곤 했는데 이혼이 다 마무리되니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자고 하시더라고요. 제 앞날에 더 이상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으시다고요. 저 참 많이 울었어요. 이혼했으니 어쩔 수 없이 그게 순리인 건데 말이죠. 제가 그 전에 못해줬던 신혼집 대신이라고 사무실도 하나 제 이름으로 계약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전 남편이 찾아올까봐 걱정도 되셨나 봐요. 제가 사업이 잘 되기는 했어도 사무실은 가격 때문에 좀 외진 곳에 있었는데요. 좋은 시부모님 덕분에 땅값 걱정 없이 월세 걱정 없이 지금 좋은 곳에서 제 사업 열심히 번영시키고 있어요. 일하느라 바쁘게 살아서 이혼 후에 큰 후유증은 안 남았네요. 돌이켜보면 결혼 생활 내내 좋았던 건 전부 시부모님이랑 함께한 기억이더라고요. 전 남편은 제 기억 속 평생 원수이겠지만 그 원수 덕에 귀인을 또 만난 거라 참 복잡 미묘해요. 전 남편은 술에 의존하고 살고 있다던데 그놈은 정말 더 큰 벌 받아야 해요. 자기 가정 파탄내고 남의 가정까지 파탄냈으니까요. 상간녀는 얽힌 집안만 몇 개라 소송으로 알거지가 됐다는 소문을 마지막으로 들었습니다. 제발 끼리끼리 붙어먹고 착한 사람들 피해주지 않고 살기를 바래요. 제 긴 사연을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